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사에 대한 선인들의 뜨거운 고심과 이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역사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른바 강단사학과 민족사학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의 양대 산맥이 갈라지는 과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족사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마는 이 용어에는 자칫 내로남불식의 국수주의적 냄새가 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채호 선생의 용어로 아와 비아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민족사학이 된다면 이 용어를 굳이 피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야사학이라는 용어는 주류사학에 대비되는 말이기에 문헌화하지 않은 구전 정도의 사료로서 역사를 바라본다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두 용어 모두 일제강점기를 거친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경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즉 주류사학이 일제 식민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민족사학은 일제강점기의 이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두고 그 위에 과학적 근거를 더한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르죠. 말하자면 역사의 진실을 놓고 주객이 전도된 형편입니다. 지금부터 그간 일제 상황에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그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인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인 10월 1일에는 조선에 일본 군인이 와서 총독으로 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교과서를 모두 불법화하고 일본의 식민정책에 맞는 내용의 교과서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해인 1911년 8월 24일 조선교육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법령의 목적은 조선인을 교육해서 일본에 충성을 다하는 순한 식민진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어가 조선의 국어가 되고 일본사를 국사라고 하면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인은 나라를 빼앗긴 데다가 나랏말과 역사까지 모두 빼앗기게 된 것이죠.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다음부터는 조선에 대해서 문화정책을 쓰겠다 하는 명목으로 조선의 정신을 일본화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조선의 초등학교 과목에 일본사를 국사라는 이름으로 가리키면서 옛날부터 조선의 남부에 임나가 있었고 임나 일본부라는 것을 두어서 일본의 식민지로 삼았다는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설은 1995년에 임나 일본부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 하는 사실을 일본인 스스로 밝혀서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동경에서 출판된 박승미라는 역사학자가 쓴 임나 일본부는 없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발간되어서부터입니다. 이 박승미라는 작가는 언뜻 우리나라 성씨의 박씨처럼 알기 쉬우나 머무를 박자를 쓰는, 그러니까 숙박이라고 쓸 때 쓰는 그 박자를 쓰는 일본 사학자로서 고대 구주의 신라문화, 고대 구주와 조선 등의 책을 쓴 한일 관계사를 주로 다루는 사학자였습니다. 다시 1922년대로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이해에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고 식민정책에 맞는 조선사를 엮어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위원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었고, 위원으로는 동경대, 경도대, 경성대 등 제국대학의 일본 사학과 교수들이었죠. 실무진은 총독부의 조선 사람 내국노들이 단체였었던 중추원이 중심이었고, 약간의 조선인도 구성되었습니다. 고문으로는 이완용, 박영효 등 내국의 원형들이었었죠. 이들이 모은 자료로 1932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사로 꾸몄으며 모두 34권으로 이루어져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분량은 총 24,409쪽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한문으로 된 옛 글이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따질 것도 없이 조선의 식민정책을 수행하는 데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라서 수집한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일본어로 간추려 알기 쉬운 조선사다 해서 널리 보급했었죠. 그 개요를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조선은 중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있는 작은 반도이므로 독립하기 어려운 지리적 조건을 가졌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조선 반도의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남부의 임나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일본은 그곳에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고 통치를 했다. 단군에 관한 기록은 신화에 지나지 않고 기자는 조선 반도에 오지도 않았다. 그러니 조선의 역사는 중국 연나라 사람인 위만이 왕검성을 빼앗고 조선 왕이 된 데서부터 시작했다. 왕검성은 평양에 있었다. 때는 기원전 194년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천조 대신의 후손이 기원전 660년에 세운 일본의 역사보다 조선의 역사는 수백 년 늦게 시작되었다. 위만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중국의 한무제에 정복돼서 진번, 임둔, 낙랑, 현도 등의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에 있었는데 기원전 37년에 고구려에 흡수되었다. 중국의 삼국시대 때 지금의 한강 이북까지도 중국인에게 정복돼서 대방군이라 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북에서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가 침입해오고, 남쪽에서는 일본의 왜구가 상륙해서 그치지 않고 전란에 시달렸다. 조선인은 자립, 자치할 능력이 없다. 양반 계급은 대대로 당쟁을 계속하였고, 매관매직해서 사리를 탐내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한이 맺힌 세월을 살며 연속 반란을 일으켰다. 조선 말기에는 서양 열강들이 동시에 내침해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는데, 양반 계급의 관리들은 백성의 고열만 빨아먹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홍경래난과 동학난 등을 일으켰다. 그러자 조선의 조정은 사대주의로 섬겨오던 청나라의 군대를 불러왔고, 일본군이 와서 청나라를 무찌르고 조선 백성을 구해줬다. 나라를 지켜갈 힘이 없었던 조선 왕은 일본에 합방해주기를 청하므로 일본 천황은 합방해주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조선은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잘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조선에서 태어난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일본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도록 계획된 거짓이었습니다. 1937년 10월 1일에는 황국신민의 맹서라는 구호를 발표해서 조선의 모든 학교, 직장, 집회에서 날마다 그것을 제창했고,
일본 천황의 은혜에 보답하겠다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 일본 천황의 신화적 선조라는 천조 대신을 모신 신궁과 신사를 짓고 그것에 참배시키고 아침마다 바다 건너 일본 천황의 사는 궁성을 향해서 요배하게 했습니다. 1939년 10월 1일은 이른바 국민징용제를 선포해서 조선인을 강제로 끌어다가 혹사시켰습니다. 종전되기까지 징용에 끌려간 우리 동포의 수는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 일본에 끌려간 사람만 해도 모두 112만 8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1940년 2월 일제는 모든 조선인에게 창씨 개명하라 하고 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조상까지도 팔아야 할 아주 급박하고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내가 성을 갈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선인들은 모두 성을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그때의 낙서로서 내 이름은 개자식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런 정책에 반발할 수도 없고 안 하기에는 분했던 조선인들은 역으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었던 것입니다. 이 정책이 나오자 조선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개자식이 된 단군의 손자라는 뜻으로 견자웅손이라 하기도 했고, 개 같은 놈 똥이나 먹자 하는 식으로 견분식이라는 이름도 지어서 은근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어로 천황폐하라는 말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전농병하, 즉 덴노해가라 하기도 했죠. 그리고 194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이상의 모든 조선 사람에게 일본어만을 쓰게 하고 감시했습니다. 1943년 8월에는 징병제를 실시해서 일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입대령에 지난 사람은 징용으로 끌어갔습니다. 이보다 앞서 1931년 만주 철도를 수비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그 철도를 폭파하고 중국군의 소행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켜 만주를 공략하고 다음해 3월에 만주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화민국 혁명으로 퇴위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만주 제국의 괴뢰 황제로 앉혀 식민지화하였습니다. 조선을 공략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수단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인을 대량 학살하고 1941년 12월에는 중국을 원조하던 미국의 진주만을 급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에 원자탄이 일본에 투하됐고 그달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하겠다라는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모든 지역과 함께 조선은 해방이 되어서 35년간의 일제시대는 종말을 지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삼천리 이강산에 먼동이 튼다 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러나 8.15는 조선인에게 완전한 광복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 진 것이 분명한데도 조선의 독립을 선포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했어요. 주둔군들은 조선군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남북의 단일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돕겠다 하는 국제적 약속이 있었으나 이 약속은 소련의 반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948년 8월 15일에 이남에는 유엔군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9일에는 평양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됐죠. 다음해 10월 1일 북경에는 중국 정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6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서 우리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엔군이 와서 대한민국을 도와 압록강까지 점령했으나 10월 25일 중공군이 개입해서 오늘날의 휴전선이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중공이 만주 지역을 역사상 처음 점령한 사실입니다. 이로써 유사일에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땅에 있었던 만주 전역을 중국이 점령해 버립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머릿속에 있는 만주는 우리 땅이다 하는 기억을 사실상 이때부터 서서히 지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땅을 그리자면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 왕조였었던 조선이라는 국가의 영토였지만 그때의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은 달랐습니다. 1953년 이전의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에는 분명히 만주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에 이어서 해방 이후 민족의 변천사와 우리나라의 국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막대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